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제주도와 남부 지역의 태풍 피해가 큽니다. 화면을 통해 전해지는 상황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더 이상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는데요. 서울 하늘은 이상할 만큼 바람도 없고 햇볕이 내리쬐입니다. 태풍의 공포 정말 가늠하기 어려운데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마음과 짐작으로 태풍 피해를 견디고 계신 국민께 공감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오늘의 방송 내용입니다. 당장의 재해와 같은 공포는 아니지만 선택의 여지 없이 밥상을 점령해 들어오고 있는 GMO 식품에 대한 우려와 경고가 큽니다. 안전하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해외 조사나 학자들은 장기적으로 큰 재난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 강원대학교 이막태 교수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요일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불법 금융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수사대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금 인출 단계에서 피해를 모면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부동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 첫 번째 인터뷰 보내드립니다. 과열 재건축 시장을 막을 제도인지 오히려 더 심화시키는 제도인지 논란이 큽니다. 명지대 권대중 교수 연결해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화창한 서울 날씨지만 태풍 피해를 공감하듯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공감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어떨까요? 2016년 10월 5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이 부동산은 우리 경제에서 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자산을 불리는, 돈을 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특히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과열되기도 했었죠. 부동산 114에 따르면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재건축, 재개발 단지 10만 2,965가구입니다. 역대 최고치인데요. 부동산 호황기였던 2006년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들 지역이 고분양가라서 전체적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가계부채의 질을 더 악화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 과열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아예 폐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예되어 있는데 다시 시행하기 전에 빨리 재건축하자, 이런 배경이 있다, 이런 얘기 때문인데요. 자, 논란의 핵심은 무엇이고 또 대책은 없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 부동산 관련 뉴스의 가운데를 차지했던 게 강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열풍입니다. 올해도 물량이 최고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과열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재건축, 재개발 관련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재건축 아파트가 최근 천정부지로 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오르겠죠. 네. 지난해 1월 달에 여야가 부동산 3법을 합의해서 통과시킨 게 있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입니다. 네. 민간 택지에서는 이제 급등이 우려하는 지역만 적용하고 사실상 폐지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분양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죠. 둘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3년간 유예시켰습니다. 네네. 다시 말하면 2005년도니까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그 재건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받지 않겠다는 유예를 해놨어요. 네네. 그래서 서로 이거를 빨리 진행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역적 권역에서는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뿐이 아니라 조합원 주택 분양수를 1가구로 제한했던 것을 3가구까지 이렇게 이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죠. 네. 여기에다가 최근에 유동자금이 갈데 없는 유동자금이 1조 원이 넘다. 1천조가 넘다 그러죠. 네네. 이 저금리에. 이런 것들이 아마 몰리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강남 지역에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강남 지역과 같은 도시 기반을 갖고 있는 도시 지역이 없잖아요, 별로. 네. 별로 그게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제 지은 지가 한 30년 넘어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새로운 신규 분양 아파트가 돼요. 30년 만에. 그런 단지들이 이제 발생하니까 미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분양을 받거나 또는 일부 투기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 특히 이 중에서도 이제, 분양권 전매를 또 완화시킨 게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은 지금 6개월만 지나면 팔 수가 있고요.
공공택지는 물론 1년입니다만 이제 지방은 없앴습니다. 네. 이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재건축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오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쪽 지역의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뭐 프리미엄을 몇 천만 원에서 뭐 심지어는 억대까지 받고 팔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교수님 설명을 쭉 들어보면 여러 가지로 부동산 시장이 경직되고 경제 위기로 어려워진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이 규제를 좀 풀어놓은 게 지금의 이 과열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이변에는 그 경제가 침체된 거를 뒷받침하려고 하는 그 차경환 그 부총리 당시에 그 생각이 깔려 있었어요. 네네. 네, 지금 뭐 경제를 받들고 있는 게 그래도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받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규제를 완화했죠. 예, 현 부총리 취임 이후엔 또 이 급격히 방향 전환을 해서 지금 좀 조심하자 이런 기조인데 지금 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관련 뉴스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네. 재건축 재개발의 과열을 막겠다라는 제도로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부추기고 있거든요. 이 제도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냐면요. 재건축은 이제 민간 사업자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네. 조합을 결성해서 조합원들이 이제 사업을 끌고 가는 건데요. 네.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이제 전체 조합원 수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이제 그 인허가권자인 각 구청의 설립 승인 인가를 받게 되는데요. 네. 요 시점서부터 재건축이 준공되기 직전인 관리처분 단계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종전 부동산을 평가한 것과 분양받은 아파트의 차액을 내거나 돌려받는 거거든요. 네네. 요 시점까지 그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1인당 3천만 원 이하는 안 받고 3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 그 초과 이익의 50%까지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부동산 시장에는요, 특히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 자체는 네네. 그 미래 가치가 포함된 현재 가치로 거래가 됩니다. 네, 얼마나 오를 것이냐 예상해서 이 거래하는 거죠.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재건축하게 되면 개발 이익이 있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수익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이익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데 투자하는 이익의 50%를 걷어가기 때문에 네.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죠. 예. 그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강남, 이른바 뭐 반포 주공 1단지, 신반포 등을 비롯한 곳들은 3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뭐 50%까지 정부가 환수해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논란이. 다 물린다고 봐야죠. 다 물리고 물리는 금액도 상당히 크다고 봐야죠. 네.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2004년도에 그 위헌 판결을 받아서 없어졌는데. 네네. 2004년도 2월 달에 취임한 노무현 정부 때 다시 이거를 부활시켜서 2006년도 5월 달에 다시 시행한 겁니다. 네. 근데 이 법 속에 보면은 이 법을 시행하고 실질적으로 세금을 물린 단지는 얼마 안 돼요. 네. 그 중에 가장 큰 단지가 바로 반포 3단지를 재건축했던 지금 현재 반포 자이아파트. 네네. 이게 2,400세대가 3,410세대로 늘어나면서 개발이익 부담금을 냈습니다. 네. 이거 말고는 거의 물리진 않았는데 네. 이게 심리적 부담감이 커요. 이 조합원들한테는. 결국 이 제도 자체가 사실은 그 기준선 금액도 그렇고요. 어떤 실효성보다는 이 상징적으로 좀 과열을 누르겠다라는 의도 같은데 지금 폐지를 해라. 아예 이건 뭐 오히려 더 굉장히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요인과 혹은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좀 재건축 과열 시장을 눌러라. 이런 의견이 팽팽하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뭐 이게 폐지가 되든 아니면 존속되든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강남 3구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개발 이익이 가장 많이 남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조합원들에 대한 심적 부담감이 있어서 네네. 사업 추진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은 뭐 부동산 학자니까 네네. 이 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강남뿐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1, 2신 도시들이 전부 재건축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 30년 넘어가고 있죠. 이거를 재건축하지 않으면은 도시가 슬럼화될 수가 있거든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정부가 새로운 신도시나 주택 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마당이기 때문에 네네. 결국에 기존 도시에 도시를 슬럼화되는 걸 방지하고 기존 도시의 재고주택을 관리하는 차원이라면 오히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 제도는 좀 폐지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물론 이게 이제 야당에서 지금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네. 폐지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제 생각에는. 네네. 네. 이 폐지의 근거로 말씀하셨던 지금 이제 재건축이 다가오고 있는 이 도시 재생 차원에서의 필요성도 말씀하셨는데 좀 걱정되는 바가 평당 4천만 원을 넘는다, 5천만 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집값이라는 게 강남이 오르면 그 주변 또 주변의 주변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전체적인 집값 상승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네. 좀 집값이 많이 올라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이 폐지가 되면 오히려 더 가속도가 붙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차피 주택시장의 양극화는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선호하는 지역은 진짜 한정돼 있고 또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네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보편 타당하게 늘어나야 되는데 무리하게 이제 늘어나는 걸 우리가 이제 과열다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시장이 집값이 벌어지는 시장이 당분간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거를 평균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 이제 공평과세 원칙에서 세금으로 걷어들여야 되는데. 네네. 살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있거든요. 종부세, 네. 네네.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10억이 넘기 때문에 종부세에 해당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환수가 되어야 될 거고요. 네. 물론 이제 정부가 지금 부동산 시장뿐이 아니라 경제가 침체됐지만 최근에 과열되는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칼을 좀 만지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DSR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네네. 네, 부담권 전매 기간을 다시 또 도입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장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당장은 일부 지역이 과열됐다고 보지만은 지난해부터 금년도에 공급되는 분양 물량들이 누적되는 입주 물량으로 돌아오는 2017년도 말이나 2018년도에는 네네. 역대 최대량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렇게 되면은 일반 주택뿐이 아니라 재건축 시장도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 사실은 급격한 변동을 가장 우려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이익 환수제를 보완할 수 있는 종부세라든지 또 DSR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규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는 게 2017년, 18년 얘기를 실수요자 중심에서 바라봤을 때 그때 좀 집값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구매해야겠다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과연 이 부동산 시장 가격 추이 좀 너무 광범위하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말씀드린 DTI나 LTV처럼 내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이제 외생 변수가 가장 큰 것이 국내 경기가 점점 침체하고 저성장된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중국 경제가 경착륙이나 연착륙 문제가 나오는 상황에서 만약에 갑작스럽게 규제하게 되면 경제가 죽거나 시장이 경착륙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량이 동시에 많이 나오는 일시적인 공급량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네네. 지난번에 정부가 이제 8.25 대책을 내놨는데요. 그렇다고 민간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네네 하지 말라고 안 하진 않거든요. 경기가 좋을 때 물량을 내놓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합리적으로 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대안을 내놔야 될 것 같고요. 네. 좀 중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네. 단기적인 대책으로 과열을 막는 것보다는. 네. 이 중장기적인 대책에 자꾸 실수요자 이런 말도 떠오르긴 한데요.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였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조금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인터뷰 뒤에 이어지는 문답 형식의 퀴즈 또 경제 상식을 얻어가는 코너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정답 보내주시면 알칼리 생수 A수 한 박스 보내드리고요. 여행 스케치의 나무야 공연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그리고 스마트폰 앱 예스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퀴즈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을 이것 정국이라고 합니다. 철도의 경우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며 벌써 이것 9일째로 접어들면서 운행률은 84%대로 낮아졌습니다. 10일부터는 화물연대가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 저지를 위해 이것에 돌입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물류대란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조합이나 기타의 근로자 단체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그 소속원이 집단적으로 생산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집단 행동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우리나라는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해서 법률과
이 법률이 허한 범위 내에서 적법성을 보장하고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적법인가는 그때그때의 목적과 수단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것을 놓고도 노조와 정부가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기도 하죠.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행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두 글자입니다. 쉽죠? 네, 생생경제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들으시고요. 경제 톱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께 특히 반가운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국민의 간병비 부담은 낮추고 이번 서비스의 질은 더 높이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호 인력이 간병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받게 되고 병문안은 정해진 시간에만 하게 되니 병원 감염까지 낮출 수 있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제도입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더 많은 병원의 참여가 국민의 더 큰 행복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이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간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내용은 조금 예상 밖인데요.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2% 초반으로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더 먹구름이 들이오는 일입니다. 요새 월세 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월세 비싼 곳들 쭉 조사했는데요. 물론 가장 비싼 곳은 서울입니다. 관련 뉴스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 톱 뉴스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됐네요. 네, 통계청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내놨는데요. 1년 전보다 1.2%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월에 1%를 기록하고 5월부터 8월까지 계속 0%대에 머물렀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5개월 만에 다시 1%대로 올라선 겁니다. 올해 2월에 1.3%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았는데요. 추석 때 배추값 뛰어서 금추됐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네. 워낙 폭염 때문에 농축수산물 출하량이 줄면서 가격이 뛰었거든요. 그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예,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물가가 올라서 걱정인데 농축수산물 얼마나 뛰었습니까? 1년 전보다 10.2% 올랐는데요. 이 때문에 전체 물가 상승률이 0.77%포인트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농산물이 15.3%나 뛰어서 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올렸는데요. 배추값이 무려 198% 뛰었고요. 풋고추나 시금치, 호박 이런 채소들도 100%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국산 소고기 가격은 11% 올랐고요. 소비자들이 자주 사는 채소나 과일, 생선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신선식품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 지수도 20.5% 올라서 지난 2011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 저유가 여파와 전기요금 한시 인하 이런 효과로 인해서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은 1년 전보다 13.9% 떨어졌는데요. 이게 물가 상승률을 0.64%포인트 끌어내리는 효과를 냈습니다. 예, 배추값 198% 정말 놀라셨을 겁니다. 앞으로 물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정부는 10월 이후에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사라지고 또 최근에 국제유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저유가 영향도 좀 줄어들어서 소비자 물가가 좀 완만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농산물 가격은 다음 달 이후부터 이제 가을에 거둔 물량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점차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배추값만 봐도 소매가가 지난달 말까지는 10,000원대를 기록하다가 이달 들어서 9,500원대로 떨어졌거든요. 물론 지금 태풍 차바가 북상하고 있어서 이거에 따른
미친다는 영향을 좀 예의주시하긴 해야 될 텐데 네. 일단 정부가 11월과 12월 김장철 대비해서 비축 물량을 내놓고 뭐 농협 등에서 할인 판매에 나서는 등 뭐 좀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니까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먹거리 물가만큼은 좀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이 2% 초반으로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네요. 네, 이 LG경제연구원이 오늘 내년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냈는데요. 한국 경제가 내년에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성장률이 2.2%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게 지난 7월에 제시한 2.3%에서 0.1%포인트 낮춘 건데요. 한국은행이 2.9%,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이 2.7%,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이 3%로 보고 있는데 이보다 훨씬 낮은 겁니다. 그리고 뭐 국내 민간 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도 2.6%를 제시했는데 뭐 이보다 비관적인 거고요. 올해 전망치는 2.5%로 기존 수치를 유지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 2014년에 3.3%에서 지난해 2.6% 떨어졌고 올해 2%대 중반 그리고 내년 2% 초반으로 이제 계속 저성장 구조를 이어갈 것으로 봤는데요. 네.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이유로 내년에 일단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을 높일 요인을 찾기 어렵다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일단 글로벌 경기가 하강 국면이고 그러면서 좀 교역이 줄어들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수출이 회복될 여지가 크지 않다라고 봤고요. 네.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지금 한창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강화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출 기업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수 전망이 밝냐? 또 그렇지도 않은데요. 올해 주택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건설 투자가 좀 급증했는데 이게 내년에는 좀 약해질 수 있고 또 고용 둔화라든가 뭐 저유가 역량 축소 뭐 이런 것 때문에 가계 소비 여력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소비 성향이 높은 30대에서 40대 인구가 줄어드는 데다가 뭐 이들 소비력도 좀 약해지고 있어서 이런 걸로 인한 타격도 좀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갈수록 경제가 쇠락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대안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뭐 월세, 전세는 찾아볼 수도 없고 이제 월세가 많이 늘어난 시대이긴 한데 월세 비싼 것 쭉 알려주셨는데 역시 제일 비싼 데는 서울이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제 수치를 보니까요. 서울 아파트 월세는 보증금 2억 원대 초반에 월 68만 2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이 보증금 8,772만 원에 월 43만 9천 원이니까 월세만 보면 평균보다 서울에서는 매달 34만 원 거량을 더 부담하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아파트의 월세 가격은 인천이 뭐 한 월세 49만 9천 원, 경기도 지역이 45만 2천 원으로 각각 조사가 됐습니다. 아파트에다가 이제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뭐 이렇게까지 모두 합한 전국의 평균 월세 가격은 보증금 4,282만 원에 월 40만 2천 원이었는데요. 이렇게 모든 유형을 다 포함해서도 전국 평균보다 월세가 비싼 지역은 역시나 서울로 보증금 7,929만 원에 월 50만 7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서울에 이어서 제주도가 이제 월 50만 4천 원으로 2위를 기록했고요. 네네. 뭐 요새 제주도 뭐 한 달 살이라든가 뭐 잠깐 살아보기 뭐 이런 게 좀 많아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네. 반면에 가장 저렴한 지역을 보니까 광주였는데요. 월 29만 9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북과 전남 지역도 보증금 2천만 원대에 월세 20만 원대 중반으로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예, 그래도 임대주택은 아무래도 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좀 가격이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자, 치약에도 가습기 살균제가 들어갔다라는 소식 때문에 많은 분들 놀라셨는데 이 소비자들이 치약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드디어 소송에 나섰네요. 네, 지난주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간 치약을 구입해서 사용한 소비자 14명이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과 심상두 대표이사 그리고 원료를 공급한 미원 상사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담당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사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치약을 사용한 소비자 315명을 대표해서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제조사 등을 상대로 해서 1인당 1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역시 대상은 아모레퍼시픽과 원료 공급사인 미원 상사였고요. 총 3억 1,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겁니다. 네. 이 법무법인은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했을 때 전 국민의 한 4분의 1이 잠재적 피해자라고 보고 소비자를 추가로 모집해서 2차, 3차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결국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게 요즘 이 흐름의 좀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뉴스 중에 톱 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LG경제연구원의 전망치인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내년 한 2%대 초반을 낼 수 있는데요. 네네. 요즘 계속 이제 비관적인 뉴스들을 많이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구조로 갈 수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요 저성장 구조에서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려워진 경제라는 뉴스 뒤에는 그래서 대안은 이라는 뉴스가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태풍 때문에 화면으로 이 재난 현장 보신 분들 많이 공포스러우셨을 텐데요. 더 큰 공포는 눈을 가린 채 막연하게 겪는 공포입니다. 앞을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공포인데 바로 밥상 위에도 그런 공포가 있습니다. GMO, 유전자 재조합 변형 생물체. 말은 좀 어렵죠. 유전자 조작 식품 이렇게들 많이 부르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는 경제적이고 또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국감에서도 이 유전자 변형 작물 관리의 허술한 실태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GMO를 둘러싼 문제점 어떤 게 핵심이고 대안은 없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의생명융합학부 이막태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GMO가 위험하다. 기왕이면 GMO 아닌 거 먹겠어.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막연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GMO 실체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GMO는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마시는 씨 없는 수박이라든가 방울토마토 이런 받은 다양한 칼라, 감자, 옥수수 이런 다양한 칼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기존의 육종 방법을 통해 갖고 네. 우성 형질 선택 육종이죠. 네네. 좋은 우량 형질을 계속해서 수천 년 걸쳐서 우리가 먹으면서 안전한 것들을 이렇게 골라온 거죠. 네. 그런데 이 GMO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변형하는 건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짝이 안 맞는 서로 네. 성적으로 안 맞는 그런 종들을 인위적으로 교잡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게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원래는 GMO가 개발할 당시는 거의 25년 다 돼가죠. 네. 세계 식량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았죠. 네네. 병충해 강하다 이랬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20년 지났지만은 세계 식량 문제는 해결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점점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예. 게다가 이제 그게 네. GMO에 대한 이 안전성 여부가 계속 걱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께서는 20년 동안 사실 이 GMO를 개발 연구해 오신 감자 박사로 유명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연구하신 분인데 지금은 이 GMO의 정반대편에 서 계시거든요. 반대하고 계신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이제 GMO를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특히 이제 제초제 저항성 식물체를 연구했었는데요. 네네. 지금 제초제로 쓰고 있는 성분이 글리포세이트라는 성분입니다. 네네. 그 얘기 뭐냐면은 우리가 텃밭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텃밭의 가장 큰 문제가 잡초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감자나 콩이나 옥수수는 제초제를 아무리 쳐도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죽지 않고 살아있지만 이 식물이 그 제초제를 흡수를 많이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글리포세이트가 커피인은 카페인보다도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2014년 이후부터 많은 연구 자료들이 그렇지 않다. 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많은 학술 논문에서 실제로 이 글리포세이트가 오랫동안 축적되면서 생태계도 파괴하고 네. 사람의 건강도 이제 안 좋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작물을 영양 성분을 탈취해가는 우리가 이제 GMO 작물을 먹게 되면 영양 미네랄 성분들이 점점 줄어드는 네. 그리고 토양도 황폐화되고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더구나 이렇게 GMO 기술이라는 것은 대부분 외국의 큰 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는 특허권들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GMO를 계속 하게 되면은 결국은 식량 주권도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농업이라는 것은 사실 거기에 문화랑 가치가 있거든요. 네. 농업 문화라는 게 있는. 그러면은 GMO 작물로 다 단일화되게 되면은 그 나라의 문화도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GMO를 선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식량 작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네. 수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구나 최근 들어와서 GMO 작물을 한국에서 그거를 재배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네. 먹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것이 심겨졌을 경우에 우리가 더 많은 제초제를 치게 될 텐데 네. 그러면은 최근 들어와서는 실제로 그 제초제 성분이 바닷물에서도 발견되고 사람 오줌에서 나오고 동물들의 오줌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 산모들의 그 젖에서도 나오고 네. 그 제초제 성분이 나오는데 그런 과학적인 논문들이 많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예, 반대하게 됐죠. 예, 뭐 과학적인 근거, 뭐 과학자시니까요. 과학 근거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지금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1인당 40kg 가까이 소비한다 GMO를 물론 이제 산술적으로 나눈 겁니다. 기업별로는 CJ가 가장 많은 GMO 농산물을 수입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정도 양이면 앞서 말씀하신 논거만 보더라도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우리가 1년에 쌀 먹는 양이 60몇 킬로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40에서 45kg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식품으로 먹는 걸 말하는 거고요. 네네. 그런데 그 이상의 몇 배 이상으로 우리가 가축 사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입이. 우리가 1년에 한 1200만 톤 정도 들어오는 것 중에서 200만 톤 정도가 식품이고요. 네네. 식용이고 나머지 거의 1000만 톤은 가축 사료입니다. 그러면 직접 먹는 게 40kg고 간접적으로 또 먹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간접적으로 먹는 거 말하면은 뭐 쌀 몇 배를 먹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양이 적다고 하지만 그 양을 계속해서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고 특히 이제 최근 들어봐서는 이 글리포세이트가 실제로 그 자폐증 환자 본인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학술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가 실제로 이 우리가 GMO 작물을 먹으면서 몸속에 남아 있다가 그게 이제 우리 몸속에서 그 비타민 D3를 만들어내는 그 효소가 있거든요. 네. 사이토크롬 P450라는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 활성을 막아줍니다. 네. 그래서 비타민 D3를 못 만들어 갖고 자폐증 환자가 많이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저항성 작물이라고 하는 최근의 학술 논문도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식약처가 진짜 주무부처입니다. 식약처는 이거 먹으면 다 위산의 노가 없어지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어제 국감당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예전에 글리포세이트가 이제 분해가 생분해가 된다 그랬습니다. 대부분. 그 얘기 뭐냐 그러면은 토양 중에 이게 떨어졌을 경우에 토양에서 거기서 미생물하고 같이 미생물이 이 제초제를 분해해 버립니다. 네. 그런데 2014년에 논문이 나왔습니다. 분해되지 않는다. 그 얘기 뭐냐 그러면은 이 제초제라는 것은 조건이 있다. 분해된 조건이. 그게 뭐냐면 20도씨에서 광이 조금 있을 때 그때는 분해가 되는데 이게 31도가 되든가 그리고 암 상태에서 이게 제초제 성분이 땅속에 깊이 들어갔을 때는 330일 동안 거의 1년 동안 52%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고 지금 강에도 검출되고 있고 바다에서 검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 뭐 계속 과학적인 근거로 얘기해 주시니까 저희도 이제 그렇게 좀 수긍을 하는 면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왜 이 GMO를 건강에도 해로운데 왜 썼냐?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뭐 세계적인 이 종자 기업이나 GMO 기업들이 하는 말이 제초제를 덜 쓴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농작물은 제초제에 죽지 않고 나머지는 다 죽으니까요. 그러면서 농가 소득도 올려주고 값도 싸다. 이게 주장이거든요. 결국엔 위협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그게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연구를 개발한 겁니다. 네네. 제초제 한 번만 딱 치게 되면은 다 죽고 작물만 살아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냐. 네. 그리고 이게 완전히 100% 생분해가 된다 그랬거든요. 네네. 분해가 되면은 토양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게 뭐 제초제 성분이 실제로 사람들의 어떤 심장과 여러 가지 동물 실험을 통해 갖고 심지어는 동물 같은 경우도 그 돼지가 기형 돼지가 나오고 네네.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러면은 제초제에 죽지 않는 이런 슈퍼 잡초들이 나오고 또 슈퍼 해충들이 나오게 되고 네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유럽에서 그 한 안정성 검증에다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37명의 학자가 연구했습니다. GMO 작물 가지고 안정성을.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형적인, 그러니까 기형적인 그러한 결과들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설명할 수 없다라고 2008년에 얘기했습니다. 네, 위험은 우리가 있지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아주 많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 검증이 잘 안 됐다는 거고, 그리고 최근 들어와갖고는 이게 제초제의 저항성이 생기는 슈퍼 잡초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2번, 3번, 4번 계속 치게 되는 거죠.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잡초가 안 죽으니까 농민들이
제가 여름에 갔던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는 뭐냐면은 이제는 글리포세이트 제초제가 아니고 옛날 그 에이전트 오렌지라고 네, 고엽제. 올람 전쟁에 있었던 고엽제가 지금 2,4-D 갖고 디캄바 들어가고 지금 미국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올 겁니다. 한국으로 곧. 그러면은 좀 더 강력한 제초제를 치게 되면은 우리는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은 대한민국의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벼 심고 못 심어서 제초제 치기 시작하면요. 네. 우리나라 강과 바다는 전부 다 제초제로 그냥 뭐 엄청난 양이 남아 있을 거거든요. 예, 이게 그러면은 그게 생태계 교란이 되는 거죠. 예. 네, 물고기들도 먹고 동물들도 먹고 바람에도 날리고 이거는 그렇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요한 그렇습니다. 지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 이 GMO가 들어간 식품 나는 안 먹겠어라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없다면서요? 없습니다. 예. 예, 이게 그러면 결국은 표기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좀 GMO 편으로 너무 정부라든지 정책이 쏠린 것 아닌가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간에 뭐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은 네네. 지금 GMO 재배되는 면적이 미국이 한 40% 농지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 남미하고 캐나다 하면은 전체 세계 면적의 83%입니다. 네네. 결국은 그 남미나 미국의 이 논리의 경제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결국은 이 많은 농업 대국들이 움직이는 게 뭐냐면 이게 무기 전쟁 아닙니까? 네. 옛날에는 총칼로 싸우던 전쟁이 지금 식량 전쟁입니다. 네네. 그게 결국 종자 전쟁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금질이 낮다 보니까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부 입장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GMO를 수입하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막게 되면은 네네. 우리 요즘 FTA 아닙니까? 네네. 미국에서도 막을 거고. 네네. 우리나라는 너무 말씀드리면 식량 자금률이 적다 보니까 네네. 지금 지금 우리가 경쟁해서 그걸 싸울 만한 제가 볼 때는 정부에 어떤 힘이 없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이 기회에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는 거죠. 네. 우리 스스로 자급자족하고 농민도 살리고 만약에 네. 지금 이제 우리 지금 GMO 벼를 지금 심겠다고 정부가 지금 얘기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나마 식량 자급률 중에 83%가 벼입니다. 쌀이죠. 쌀입니다. 쌀인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GMO 쌀을 재배하기 시작하는 순간 네. 미국에서 싼 GMO 쌀이 들어올 것이고 네. 그다음에 중국에서 지금 준비 다 개발해놨습니다. 한국에 수출하려고. 네. 그러면요 농민들은 다 그냥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네. 벼농사 못 집니다. 자, 생태계 파괴가 아니라 경제 파괴 그리고 경제 파괴 나아가서는 되는 겁니다. 국가도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일부에 만들어갖고 진짜 보릿고개 시절에 네네. 그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네. 사실 육종으로 만든 그 쌀을 먹으면서 우리가 버텨온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 구태여 GMO 기술까지 도입하면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20년간 GMO를 연구한 학자가 또 과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지점에 대해서 여러분도 공감하셨을 것 같고요. 교수님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강원대학교 의생명융합학부 임학태 교수였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 수사대. 네, 금융감독원과 YTN 라디오는 같이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퀴즈 이벤트를 홈페이지에 열고 있습니다. 선물도 많이 드리니까요.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과 매주 수요일 함께하고 있는 경제수사대입니다. 오늘도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범수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좀 새로운 얘기인데요. 거의 인출 단계에서 이 범인들 검거했다 이런 얘기들이 등장하네요. 이런 사례가 자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이 신속 지급 정지 제도, 30분 지연 인출 제도, 금융질서 물난자 제도 이렇게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네. 네, 하지만 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결국 마지막 단계인 금융회사 창구에서 거액으로 현금으로 인출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그 금융회사 현장에서 직원들이 피해를 예방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예. 자, 실제로 은행 창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금융 현장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들 검거한 실적 꽤 되나요? 올해 3월 달에 금감원 경찰청 금융회사 간에 이 보이스피싱 112 신고 및 현장 예방 검거 체계를 구축했거든요. 네네. 그 이후에 금융회사 일선에서는 적극적인 대처로 인해서 네. 올해 상반기에만 약 49억 원 피해를 예방했고요. 인출책 54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예. 자, 금융회사 현장에서 직원들이 사전에 이렇게 예방해 준다고 하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긴 한데 사기범들한테 좀 위협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그 직원들도 좀 위험에 노출돼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금융회사 현장에서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대포통장 명의인이나 혹은 이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감수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위협을 느끼면서도 피해를 예방한 직원에 대한 보상은 사실 좀 미약한 실정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금융감독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노력하는 금융회사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리기 위해서 이번 상반기 중 피해를 예방한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요. 네. 10개 금융회사 소속 12명 직원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예. 상금은 없었나요? 상금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도 금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감사장 받은 것만으로도 아주 명예로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활약에 저도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에 선정된 우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실제 사례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먼저 금융회사 직원이 경찰과 코레일의 협조를 얻어서 피해를 예방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검찰을 사칭한 사기범이 본인의 현금이 범죄 자금으로 이용될 수 있으니 전액을 인출해서 검찰 수사관에게 전달하라 라고 전화하자 네.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4천만 원을 인출해서 사기범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네. 이 사실을 안 피해자의 배우자가요, 가까운 은행에 도움을 청했고 피해자는 근데 이제 어떤 전화도 받지 말라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서요. 네네. 배우자나 은행 직원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은행 직원이 이제 빠르게 경찰에 신고했고요. 네. 경찰이 위치 추적을 통해서 피해자가 현재 KTX를 타고 이제 A역으로 이동 중인 걸 확인했고요. 네. 피해자가 중간 지점인 B역에서 내릴 수 있도록 코레일에 긴급하게 협조 요청을 해서 네. 코레일 직원이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해서 피해자를 찾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찰이 B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을 설득하고요. 네.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야, 이렇게 활약상이 대단하고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의 영화 같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이 KTX 타다 중간에 내려서 경찰이 긴급하게 피해를 막은 건데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금융회사 영업점에서요, 고객이 다급하게 정기예금 1,300만 원을 중도 해지하고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이 창고 직원이 이유를 물어보니까요, 이제 아들이 보증 관련해서 사채업자에 감금되어 있다. 그래서 돈을 보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네. 그 담당 직원이 이제 고객을 상담실로 안내하고, 네. 이제 아들과 먼저 통화를 해보자. 통화를 시도했는데 통화 연결이 되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고객이 더욱 당황해하면서 이제 현금 인출을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네네. 근데 직원이 이제 근데 계속 고객을 설득해서 또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해서 경찰이 아들 소재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들이 현재 교육 중이라 전화를 못 받고 있다. 사실을 확인하고요. 결국 이제 고객이 아들과 통화를 성공을 해서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피해를 예방한 사례입니다. 예. 저희가 이 금융경제수사대에서 이 관련 사례도 한번 소개해드렸었죠. 이 기사 제목이 망치야 마취시켜라였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자녀가 납치되었다며 돈을 요구하면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평정심을 잃기 쉽습니다. 이제 금융회사가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또 경찰 협조를 통해서 예방을 하게 됐는데 다른 사례 하나만 더 알려주십시오. 네. 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86세 고령의 어르신이 방문해서요. 네. 1,9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담당 직원이 왜 그러시냐고 문의하자 해당 고객이 아들이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빌려주는 거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담당 직원은 현금으로 이렇게 꼭 돈을 달라고 해서 어르신이 보이스피싱에 속고 있다는 것을 직감을 했고요. 네. 이제 아들의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예, 이제 고객이 연락처를 이제 안 알려주고 계속해서 이제 현금으로 달라고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요. 이제 담당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확신해서 경찰에 신고했고요. 네네.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를 설득해가지고요. 이제 보이스피싱 전화라는 걸 알려줬고, 그래서 이제 고객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예, 약자들을 노리는 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 정말 만나면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인데요. 자, 금융회사 직원이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했기 때문에 정말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이렇게 금융회사에서 피해를 예방한 우수 사례를 선정해서요,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 금융권과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또 현장에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범수 팀장이었습니다.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작심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해표 식용유.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답은 파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연 많이 보내주셨네요. 생수 한 박스 받으실 분은 0075님이시고요. 0677님께는 여행 스케치 티켓 드립니다. 노사 양측 상호 양보하는 자세로 협의해서 국민의 불편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옳은 말씀이시고요. 3306님께는 라마다 호텔 숙박권 드립니다. 초등학생 딸과 같이 듣고 있는데요. 고학년이 되다 보니 저보다 더 유심히 듣네요. 오늘도 같이 듣고 딸이 정답 알려줬습니다. 예, 정말 따님 대단하십니다. 초등학생 딸도 듣는다고 하니까 더 책임감이 많아지네요. 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